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코인은 클레이튼입니다. 클레이튼은 뭐 워낙 핫하기도 해서 이미 좀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이제 설명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좀 약간 긍정적인 면과 좀 이제 조심해야 될,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좀 어떤 건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뒤쪽에는 이제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레이튼은 클레이가 토큰이죠. 클레이튼에서 사용을 하는 토큰을 바로 클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티커를 이제 클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클레이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그 찰흙을 클레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클레이가 원래 영어는 C로 시작을 되지만 이 카카오기 때문에 C를 K로 바꿔서 그냥 클레이, 근데 영어로는 그냥 K, LAY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라운드 X, 카카오의 자회사죠. 그라운드 X에서 만든 것이고, 지난 2018년 9월 13일에 그 제주도에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그라운드 X의 한재선 대표가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은 벌써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51개의 파트너사들이 한 꽤 이제 방대한 거대한 조직이 좀 되었습니다. 그라운드 X의 한재선 대표의 생각은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충분히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더리움이나 이오스에서도 펼치기가 좀 부족하다. 내가 이걸 펼치기에는 이더리움하고 이오스조차도 그렇지 너무 작아. 그러는 차에 카카오를 보니까 여긴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카카오는 플랫폼을 먼저 시작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잘만 활용을 한다면, 어차피 이제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카카오톡으로 쉽게 접속해서 보상형 코인을 그런 보상형 코인이 오가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그라운드 X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라운드 X에서 표방하는 클레이튼의 가장 큰 장점은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하이브리드냐? 하이브리드는 뭔가 장점이 섞였다는 말이잖아요.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인 분산형 데이터, 제어 시스템, 분산형 거버넌스, 그것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점인 낮은 대기 시간, 높은 확장성,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최고의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라고 그라운드 X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은 2018년 11월 20일에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세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이 위치는 아시아에 있으면서, 아시아이긴 하지만 유럽에 가까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금융 허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이쪽에서도 싱가포르나 또 특히 조세 쪽을 해가지고 몰타 그쪽에서 털을 두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클레이튼 그라운드 X 역시 싱가포르에 또 다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클레이튼을 처음 준비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오픈된 것은 2019년 6월 27일에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메인넷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기자회견하면서 완전 이벤트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한 거는 7월 9일이긴 하지만, 이때 같이 발표한 거버넌스 위원회에도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LG전자 좀 빵빵하게 좀 모였습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이따가 뒤쪽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도 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뭐 하이브라든지 뷰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코스모 체인, 그리고 그 헬스케어 쪽에 그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휴머스케이프, 뭐 스테이블 기반의 뭐 테라, 그 콘텐츠 쪽으로는 왓챠하고도 제휴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정말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카카오답게 계속 빵빵빵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12월 1일 엊그제 기사니까, 최근 기사를 보면 또 바이파이에서는 뭐 클레이를 담보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탈중앙화 준비 통화 프로토콜을 표방하는 크로노스 다오 역시 카카오 기반의 그 코코아 파이낸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이제 그 디파이 쪽으로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 회사 쪽에서는 좀 빵빵하게 잘 나가는 회사죠. 네오위즈 역시 클레이튼 기반으로 네오핀이라는 그런 것을 오픈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기사 난 게 12월 1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정말 열일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이죠. 11월에 if 카카오 2021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한재선 대표가 또 클레이튼 2.0 이제 글로벌 진출하겠다라고 대놓고 표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NFT 쪽으로 먼저 좀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수 전용이라는 평가를 넘어서서 우리는 글로벌로 나가겠다라고 여러 가지 장밋빛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뭐 카카오에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지고 진짜 힘있게 쫙 치고 나가는 모습은 확실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레이튼이 가지고 있는 또 호재거리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또 이제 주의할 점,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싶은 거 또 두 가지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BDC라고 하죠.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에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자는 같이 할 것인지를 쭉쭉쭉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종 3파전까지 올라간 게 카카오의 그라운드X, 네이버의 라인플러스, 그리고 SK CNC와 토스가 같이 연합한 컨소시엄을 이루는 그런 팀이 셋이 붙었지만, 결국 카카오의 그라운드X가 입찰을 따냈고, 그리고 지난 7월 28일에 계약까지 성사를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 한국은행에서 중심이 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거에서는 그라운드X가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 사업 예산은 49억 6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높다고 볼 수도 없고, 게다가 지금 또 디지털 화폐를 바로 만든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국은행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중앙화폐 모의 실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CDB를 제조하고 발행하고 유통하고 환수해서 폐기하는 것까지 뭐든지 잘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모의 실험입니다. 하지만 이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낼 때 그라운드엑스가 같이 실험까지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으니까 그들 같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규모는 꽤 빵빵합니다. 외국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니들은 선진국이야. 니들이 선진국 아니면 누가 선진국이냐. 예, 우리나라는 반강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곳에서 그 준비하는 디지털 화폐를 맡아서 했다, 수주했다. 그 자체가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화폐, CBDC를 또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주 좋은 호재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는 뭐 어쨌든 거래소도 빵빵한 곳에서 많이 거래가 되면 좋잖아요. 지난 6월 24일에 바이낸스에서도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낸스에 상장된 게 지금 6월 24일인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4조 4,400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빗썸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길래 빗썸을 확인해 보니까 꽤 늦게 상장이 되었던데 5월 14일에 시가 3,100원으로 상장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상장됐다가 계속 이제 힘을 못 쓰고 좀 있다가 뭐 6월 22일에는 저가 842원까지도 떨어졌지만 이제 바이낸스 상장을 해가지고 살짝 숨통이 트이면서 6월 24일에는 고가 1486원까지는 갔지만 계속 그냥 주춤주춤 그 중에 한 번씩 뿅뿅뿅뿅 튀는 그런 것만 좀 있었고요. 그냥 8월에 쭉 올랐다가 9월에 좀 내렸다가 또 10월에 쭉 올랐다가 11월에 그냥 좀 멈췄다가, 그래서 지금은 아까 1900 얼마인 것까지 봤는데 2000원을 진짜 넘기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거나 바이낸스와 같은 세계 10대 거래소 안에 드는 곳에 상장이 되어서 좀 더 다양하게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다면, 자, 이제 좋은 이야기는 이미 다 퍼져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냐? 세상마다 모든 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주의할 점을 제가 두 가지를 고민해봤는데, 첫 번째가 얼마 전에 또 네트워크 먹통이 됐습니다. 11월 13일,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죠. 11월 13일에 9시 9분 정도에 먹통이 됐다가 다시 일부라도 복구가 된 시점이 14일 아침 10시 반 정도니까 약 25시간 정도가 먹통이 됐습니다. 근데 뭐 원인은 뭐 합의 알고리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보통 현재 그냥 기성은행 같은 거랑 거래를 할 때는 그 은행 내부의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전선 오류가 생겨가지고 송금이 안 돼요, 입금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디센트럴라이즈드 분산화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합의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합의 알고리즘을 도출해가지고 블록을 생성하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은행 전선 마비랑 똑같은 거죠. 그게 25시간이나 먹통이 됐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난 3월에도 먹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합의 알고리즘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때 13시간 정도 먹통이 됐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지난 3월에만 해도 1일 거래량이 30만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1일 거래량이 보통 1억 달러 정도입니다. 많게는 2억 달러 정도가 하루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분명히 타격을 좀 입었겠죠. 근데 더 크게 이제 지적받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세상에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 대응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에 잠시 먹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에 먹통이 돼서 한 16시간 정도 먹통이 됐지만 그때 솔라나가 복구했던 방법, 대응했던 방법하고 지금 클레이튼이 했던 방법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합의 알고리즘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통 검증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밸리데이터,
밸리데이터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밸리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블록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그 노드 참여자. 좀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되나. 어쨌든 노드, 그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노드라고 하잖아요. 참여하는 그런 꼭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참여하는 것을 노드라고 하는데, 그 노드 중에서도 그 블록의 무결성을 다시 검증을 해주는 노드를 그 밸리에이터 검증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솔라나 때는 1000명 밸리데이터만 1000개 넘게 붙어가지고 1000명이 넘게 붙어가지고 짜자짜자 어떻게 그래 짜자자, 그리고 그게 개발자 커뮤니티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쭉쭉쭉 그렇게 자꾸 진행을 했는데, 근데 클레이트는 밸리데이터가 30개 남짓 30여 개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그 블록체인에 특화된 이제 전문가라고 보기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선별된 대기업 위주의 몇몇 사람들만 왔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진짜 그냥 대기업 직원들이 왜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는 사람들 왔다 쳤을 때 저 위에 공무원이 그냥 온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실제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들이 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래도 거버넌스 위원회라는 것 때문에, 거버넌스 위원회의 구성 때문에. 그런데 거버넌스 위원회가 지금 그림에 보이듯이 쭉 있습니다. 이게 뭐 실태론부터 LG전자하고 쭉쭉쭉 여러 개 있는데, 말은 늘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분산의 거버넌스라고 해서 말을 쭉 있습니다. 근데 보통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특정 몇 개 굵직굵직한 대기업으로만 형성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누구나 같이 노드로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클레이트는 아닙니다. 그냥 보면 약간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폐쇄망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표현을 하는 게 일부 분산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미 디센트럴라이즈드, 이 말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탈중앙화를 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셈이라고 붙었지 일부라고 붙었지 그냥 니들은 중앙화된 방식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진짜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노드로 참여해가지고 붙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버넌스 집단 내에서만 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문제의 원인도 제때제때 공개가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됐는지도 공개가 제때제때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럼 나중에 이게 쌓이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이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거는 뭐 모회사인 카카오 쪽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카카오는 우리나라 네이버와 더불어 대표적인 테크 회사이죠.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문어발식으로 아주 급속하게 막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이제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얼마 전 10월 초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바로 카카오였는데, 거기에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카카오가 M&A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테크 기업의 M&A는 일반 기업의 M&A하고는 약간 다른 양상이고, M&A가 없으면
스타트업에 투자했을 때 엑시트,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스타트업 투자도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M&A들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윤현찬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카카오를 꼭 집어서 이제 M&A라든지 이런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카카오가 2016년 이후에 인수합병한 곳이 최소 93개 이상입니다. 최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집계가 안 되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집계 누락이 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3개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실 기업 영리 행위를 할 때 뭐 필요하면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죠. 인수합병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지만 인수합병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질 경우, 또 심각해질 경우에는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좀 가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 맞죠? 2020년 말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DH라고 하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을 먹었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니까 배달 앱 서비스에서 이미 딜리버리 히어로, DH 니들은 요기요를 갖고 있는데, 벌써 10년 동안이나 요기요를 니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배달의 민족까지 먹어?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의 배달앱 시장에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요기요가 19.6%인가 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둘이 합하니까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DH 니들이 우리나라 배달 시장의 99%를 차지할 거야? 이거는 문제가 돼. 그렇게 해서, 그래 니들이 그 배달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 형제들을 먹을 거면 요기요 뱉어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기요가 지금 그 M&A 시장에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약 2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던데, 그렇게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무턱대고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합병 할 때 신고, 거래, 기업을 뭐 사고 팔면 거래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거래 금액이 6천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해라.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 있을 때 자회사까지 같이 딸려서 오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회사는 매출액이 3천억 원이 넘고 밑에 딸리는 자회사는 300억 원이 넘으면 신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함정이 있는 게, 그보다 작은 액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카카오가 인수합병할 때 신고하는 회사가 그래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회사들만 인수한 건 아닙니다. 카카오가 인수했던 회사들이 뭐 스크린 골프하고 있는 마음 골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영어 회화로 유명하죠. 야나두도 카카오가 인수를 했는데 이때도 심사를 간이 심사만 받고 가볍게 좀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을 좀 인수합병하면서 카카오는 이제 가질 수 있는 빅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근데 이제는 뭐 카카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빅테크 기업인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좀 제재를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네요. 그 미국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는 잠재적인 경쟁자인 신생 기업을 인수해 위협을 제거하거나, 일부 기업에서는
일부 경우는 아예 해산시킬 목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을 사들이기도 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애플이죠. 애플은 지금 팀쿡 최고 경영자인 팀쿡도 대놓고 뭐 2주일에 한 개씩 인수한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애플의 제품의 그 기술이나 기능성이 좋았던 이유 가장 대표적인 게,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흡수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죠. 문제는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해고도 너무 잘 시켜가지고 기업 경영 윤리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전 방향에서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커가는 인수합병이 아니라, 저는 봐라 저거 내쫓다가는 우리보다 더 클 것 같은데 지금 먹어서 없애버려, 이런 식의 인수합병은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가팜이라고 했죠. 이제는 이름을 바꿔야 되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걸 가팜이라 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메탈 이름 바꿨으니까 이제 가맘이라 해야 되나? 뭐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도 이 5개만 해도 지난해까지 700건 정도 인수합병을 진행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윤여정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기업들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가지고 아예 입구를 장악해 지들끼리만 살려고 한다. 아까 하원의 소위원회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고, 유럽 같은 곳들은 지들 나라 자체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외국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미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할 만한 그런 플랫폼도 있는데 너무 규제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논의가 계속 되고는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 한상래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의 위원장은 그 장관급에 좀 해당되는데, 장관급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아니고 공무원인데, 역시 이제 규제 좀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너무 물어발식으로 많이 이제 인수합병 쫙쫙 펼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가 인수한 기업들 중에서는 스타트업만 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 7년이 넘은 좀 오래된 기업들이 인수한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자, 분명히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자기네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카카오에 모든 힘이 실려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도 현재도 많고 앞으로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래, 역시 우리 카카오지, 그래, 카카오 믿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거버넌스 운영하는 게 이게 그냥 재벌 대기업들 운영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 정부 규제, 이거 뭘 아무래도 정부에서 규제해서 막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시선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그 기준은 규제 때문에 주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그래도 카카오야 지금씩 어떻게 왔는데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투자 방향을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뭐 카카오 정치권이 그 흐름 모를까요? 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어쨌든 여기 판단은 각자가 좀 해보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가 클리턴을 봤을 때 눈에 보였던 것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좀 도움이 됐었기를 바랍니다.